결론은 올해 화두는 충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고속 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겠다고 했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평균 판매치 50% 증가한 거니까 잘 나왔죠. 그럼 GM의 최대 수혜가 LG 엔솔인데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입니다. 네, 저는 본업은 전업 투자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매매하고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한 번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사실 주식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관련돼서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초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댓글에 URL 주소 달아주실 텐데 기초 강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웅달 책방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웅달 책방이 편안하게 그 인터뷰하는 채널이라서 오늘 또 많은 또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2170에 4680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4680 배터리로 가면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충전 시간도 감소한다는 건데 그냥 딱 심플하게 충전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충전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에 중국산을 쓰다가 이제 한국산으로 바꾸면 한국산 적용될 수 있는 게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이 나왔고 결론은 올해 화두는 충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도 고속 충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겠다고 했고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가장 최근 4월 말부터 시작한 4월, 5월, 6월 달에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는 원통용 배터리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각형이 50% 넘고 나머지가 파우치하고 원통용이 갖고 있는 건데 원통용 배터리의 그 여러 가지 장점,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도 높고 크기도 규격화할 수 있고 생산 원가도 엄청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고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다만 원과 원 사이에 죽은 그 데드 스페이스 공간에 에너지 손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양한 형태의 셀투팩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기술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거고 전기차 입장에서도 결국은 원가 절감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 측면에서 원통형 배터리만큼 생산성이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원통형 배터리를 결국은 완성차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원래 GM밖에 없었는데 BMW, 폭스바겐, 볼보 이런 회사들은 각형 유럽은 안정성 때문에 유럽은 품질 인증 때문에 각형을 고집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BMW, 폭스바겐, 볼보가 우리도 원통용을 채택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통용이 마치 붐처럼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각형에서 원통용의 투트랙을 간 거고 SK온과 LG 엔솔이 파우치에 아주 강점이 있고 파우치의 장점은 굉장히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 맞춤화가 잘 된다는 건데 SK온과 LG 엔솔도 발빠르게 원통용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LG 엔솔이 가장 먼저 원통용 배터리를 빠르게 상용한다고 하니까 완성차 입장에서도 그럼 원통용 늘려볼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통용이 파우치 각형 세 가지 폼팩터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가장 LG 엔솔의 원통용 배터리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되면 내년부터는 원통용 배터리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LG 엔솔보다는 저는 완성차가 어느 차가 많이 팔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LG 엔솔 관련돼서 조금 수혜는 GM입니다. GM이 5월달 미국 판매량 데이터가 8,338대 제일 많이 잘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월별 데이터 중에 나왔거든요. 5월 달에 판매가 8,338대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평균 판매치 50% 증가한 거니까 잘 나왔죠. 그럼 GM의 최대 수혜가 LG 엔솔인데 그 GM이 원래 목표를 계속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M 가이던스가 연에 우리는 작년에 7만 7천 대에서 20만 대에서 30만 대 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 평균 2만 4천 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물론 거의 이제 5월 달에 1만 대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월 평균 2만 4천 대를 팔려면 지금 월 평균 6천 대에서 4배 이상 늘어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차라리 지금 GM에 잘 팔리는 차들이 소비자들이 뭐 그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안 쓰는 하이엔드 차종이 이 바로 BMW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요런 그 뭐 아우디라든지 요 좀 비싼 차종이거든요. 근데 요 BMW 뭐 볼보 그다음에 뭐 아우디 그런 그 스텔란티스 요런 그러니까 조금 고가 차종 쪽에 포커스가 잘 되는 게 역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저는 GM보다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가장 좋을 것 같고 LG 엔솔은 오히려 올해 조금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생산 공정을 약간 변환한 라인 변환을 하는데 삼성 SDI는 올해 예상되는 게 6조 1천억에서 최대 많게는 7조까지 투자를 더 확대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다양한 고객사 확장성을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현대 기아차 쪽 물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24년도는 LG 엔솔이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삼성 SDI가 아까 미국하고 유럽의 데이터에서 상당히 좋아진 걸 봤을 때 올해는 삼성 SDI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 희망 상황으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매도 재개가 되려면 그거 역시도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효과는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공매도보다 물론 공매도가 수급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밑에 아래로 하방으로 배팅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보통 아래로만 배팅하는 펀드는 거의 없고요. 위 아래 동시에 하는 건데 반쪽짜리 전략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공매도의 효과보다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그게 더 2차전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LNF 보시면은 23년도에 영업이익 2,200억 적자에서 올해도 2,000억대 가까이 순이익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을 하거든요. SKC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도 2,000억 적자, 올해도 줄어들긴 하지만 1,300억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이슈보다는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쁘니까 주가가 그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이슈가 당연히 영향은 미치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실적을 보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더 숫자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수급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올렸거든요. 2차 전지를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빠지면 개인 투자자가 팔면 또 2차 전지 엄청 빠지겠죠. 근데 개인 투자가 아마 파는 순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걸로 가려면 다른 거가 밸류에이션이 싸야 되는데 다른 거가 밸류에이션 싼 게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싼데 업황이 나쁜 거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2차 전지가 부정적인 얘기 아직도 많이 쏟아지는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가장 빠른 기준으로 71만 톤인데 그게 약간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71만 톤에서 그래도 56만 톤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미 조정이 됐어요. 2030년에 우리는 100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늦춰졌고 2년 이상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있는데 LG화학도 사실은 48만 톤 얘기 나온 게 2026년이었는데 이 48만 톤이 2028년으로 2년 연기가 됐습니다. 더 사이즈가 작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 기준으로 2만 톤밖에 안 되니까 올해 10만 톤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2030년까지 3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캐파 증설 얘기하신 투자 증설 관련돼서는 기존 사이즈대로 가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정도밖에 없다. LNF도 제가 봤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좀 연기가 된 것 같고요. LNF 비슷해요. LG화학이랑 비슷한 46만 톤인데 그게 28년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 원래 26년이었는데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고 2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인데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올해 그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 안으로 5만 5천 톤이 추가가 되고요. 10, 11, 12월 달에 연말에 2만 5천 톤 추가돼서 올해 총 10만 톤.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덜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리튬 가격 비쌀 때 얘네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고 기존엔 뭐 했냐면 전동공구나 ESS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기차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 고객사가 LG엔솔이 아니라 삼성 SDI입니다. 그것도 삼성 SDI ESS 쪽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삼성 SDI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삼성 SDI 요새 좋잖아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삼성 SDI 말고 LG엔솔은 없냐? LG엔솔에 최근에 들어왔어요. 작년 말에 들어갔거든요. LG엔솔 이제 20%니까 비중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 SDI 80%, LG엔솔 20%. 가장 비중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삼성 SDI 전기차 매출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나오니까 삼성 SDI 수혜를 온전히 받는 것 같고 SK온도 샘플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매출 나올 거고 그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 삼성 SDI, LG엔솔, SK온 다 만족하는 그러니까 세계 국내 탑3이자 글로벌 탑3를 다 들어가는 데는 코스모 신소재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코스모 신소재가 밸류에이션이 주가 빠졌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사실은. 업황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 측면으로는 제일 조건을 뭐 연기되거나 늦추지 않고 제일 만족하는 것 같은데 PER 기준으로 올해 155배예요. 내년 돼야지 55배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챔 지금 올해 기준 PER로 보면 상당히 비싸죠. 근데 보시면 같은 150배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50배인데 이익의 사이즈가 올해 얼마죠? 대략 390억이에요. 근데 같은 150배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실적이 예상되는 게 대략 1,500억이라는 거죠. 390억 대 1,500억이면 이익이 몇 배 차이 나죠? 5배 넘게 차이 나죠. 그러면 시총도 5배 이상 차이 나야 되는데 5배 이상 차이 안 나죠. 지금 시총 5조니까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오더라고 21조인 거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싸거나 포스코 퓨처엠이 비싼 건데 저는 코스모 신소재의 390억 이익 체력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1,500억 이익 체력이랑 같은 밸류에이션 PER 100배 넘게 받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쪽에 당연히 훨씬 더 그걸 밸류를 더 쳐줘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구체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70%가 넘고요. 지금 전구체를 뭐 의미 있게 양산한다고 하는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압도적인 1등이고 27년 기준으로 전구체 관련 생산은 줄이지 않았어요. 27년 기준으로 21만 톤이니까 뭐 국내 탑급이고 글로벌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생산량이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 황산니켈을 포스코 홀딩스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가공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하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 생산 기준으로는 최대 늘린다고 해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뭐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 1등이고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엠 드림 이런 회사들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에코엠 드림은 전기차 쪽이 아니라 IT 쪽이거든요. IT 소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쪽인데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쪽으로 늘릴 건데 아마 그게 올해가 아니라 아마 내년 예상하거든요. 25년도. 그럼 25년도에 얼마나 물량을 댈 거냐. 에코프로 머티가 21만 톤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뭐 12만 톤에서 16만 톤 예를 들어 연간 생산한다고 하면
그거에 최소한 뭐 절반 정도인 뭐 못해도 6만 톤에서 8만 톤 정도는 양산이 돼야 되는데 아마 스타트 끊으면 레이크 머티도 그렇고 에코인드림도 그렇고 뭐 2만 톤, 뭐 3만 톤 이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의 경쟁사인 중국 로컬 업체들은 막 50만 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를 뭐 CNGL이랑 합작하는 형태로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LG화학도 CNGL이라는 중국 업체랑 합작을 하고 그래서 의존도는 합작도 결국 중국 의존하는 거니까 계속 심화가 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유엔은 해줬지만 2026년이 되면 아마 중국의 전구체 쓰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돼서 다 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중국 회사 말고 호주 회사나 다른 뭐 아프리카 쪽이나 이렇게 그 원자재를 리소싱할 수 있는 회사나 M&A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합작을 지금부터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가 기회가 있는 게 국내에서는 뭐 넘사벽이 압도적인 그거잖아요.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한테만 팔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에도 팔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팔고 LG화학에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에코프로 머티도 주가가 반토막은 났는데 실적이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합니다. 보시면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거는 아마 2025년 6년 기간이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올해까지 실적 안 좋은 건 알아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20억 예상을 하니까 매출도 거의 30% 이상 반토막이 냈는데 내년부터 2배씩 늘어납니다. 매출 1조 2천억에 690억 영업이익 26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에 1,400억 영업이익.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적정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25년, 26년도에 전구체 생산 캐파 늘려놓은 게 본격적인 실적으로 만개에서 찍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 BM에만 납품했다는 걸 가정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폭풍 성장하겠죠. 왜냐면 전구체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그러면 전체 글로벌 전구체 기업을 다 포함하면 21만 톤이 양산이 된다고 가정하면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상당한 수준에. 왜냐면 지금 양극재를 제외한 거 중에 가장 높은 순위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10위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로 글로벌 5위권에 들어간다? 그럼 저는 상당히 그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상위 업체들 에코프로 머티 말고 전구체 국산화 기대감으로 올라간 회사들이 레이크 머티나 에코앤드림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쪽의 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숫자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단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가 아직 철강의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80%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원자재 단에는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밸류체인별로 보셔야 돼요. 배터리 셀 단에서는 삼성 SDI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삼성 SDI가 이거 뭐 코스피 평균 P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20배예요, 20배. 근데 지금 삼성 SDI 10배니까 성장성을 뭐 아예 성장성을 뭐 아예 적용을 전혀 1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양극재는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쌉니다. LG화학 평균 PER 내년 기준 9배니까 이거는 딱 그냥 석유화학 회사 평균 PER이에요. LG화학 지금 양극재가 미친 듯이 지금 매출과 이익이 40% 50%씩 늘어나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셀은 삼성 SDI가 가장 밸류에이션 싸고 양극재는 LG화학이 제일 싸고요. 동박은 SKC는 23년, 24년, 25년 3년 내내 적자니까 PER 아예 계산이 안 되는데 반면에 동박 쪽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년 PER 기준으로 이익이 폭풍 성장해서 2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 업체들 평균 미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동박 쪽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가장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에 분리막은 SK아이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비싸요. SK아이테크놀로지는 내년에 실적이 뭐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40배 가까이 되고요. 반면에 WCP는 25배예요. 그러니까 분리막은 WCP가 가장 싸고 요새 핫한 전액이 주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엔캠이 매출 이익 막 100%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81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50배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전액 쪽에 싼 회사가 어디가 있냐? 동아기업이 쌉니다. 동아기업은 물론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거긴 한데 동아기업도 기존의 캐시카우는 이 그 강화마루거든요. 바닥재. 근데 그 강화마루 비중만큼 이 전액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서 전액의 매출 비중 40% 50%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기업도 전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PER 15배다. 강화마루 건자재 쪽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할인하더라도 엔캠의 80배에 비하면 동아기업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다양한 이 배터리 관련된 소재 말고 부품 단에서 제일 싼 거는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가 PER 내년 기준으로 11배로 싸고요. 신흥 SEC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부각받는 지금 제일 핫한 거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데는 현재 양산 가능한 데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인데 대주전자재료가 내년 PER 기준으로 49배고 한솔케미칼은 12배. 엄청 한솔케미칼이 싸요. 그건 맞는데 한솔케미칼은 90% 이상이 IT 소재, 가산화수소, 웨이퍼 표면 닦는 세정제 쪽 이게 매출 90%니까 이거는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40% 정도 됩니다. 근데 대주전자는 올해 40%지만 내년에 60%까지 올라가고요. 내후년 되면 아마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70% 이상 차지할 거로 보기 때문에 완전한 실리콘 음극재 회사로 보는 건 오히려 대주전자재로 가깝고 장비단에서는 압도적으로 PNT가 최근에 주가 엄청 좋은데 완전 차별화돼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PNT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10배니까 장비단에서는 압도적으로 PNT가 싸다. 그래서 소재단에서는 LG화학,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음극재단에서는 뭐 한솔케미칼, 그리고 동박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분리막에서는 뭐 WCP 요 정도가 싸고 장비는 뭐 압도적인 원타임의 PNT 요 정도가 밸류에이션 싼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가 일단 너무 잘 나오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돼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어찌 됐건 간에 급격한 둔화는 아니지만 둔화가 일단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와 더불어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현금 뿌린 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일해서 번 돈, 그런 가처분 소득의 여력이 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러니까 녹록치 않아진 거죠.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그래도 소비 그 여력이 있었는데 소비 여력이 조금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고용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젠가 아마 그 졸트 그 고용 보고서 나왔을 텐데 고용도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둔화된 건 아니지만 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하고 같이 이제 연관을 맺는 게 채권인데 채권 수익률이 이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채권을 일부 좀 축소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축소한 것만큼 비트코인으로 다 가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위험 자산 쪽에 자산에 조금 그 순환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이 뭐 압도적인데 제조업 지수가 5월달 기준으로 5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49.4를 찍고 5월 달에 51.6이니까 50 가까이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기준은 50입니다.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수출 주문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 역대 최고 가격을 찍으면서 원자재 가격을 부담을 주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을 제품 판가에 전이하는 일종의 제품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시아 제조업체의 확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굉장히 지금 조금 하향 국면으로 조금 진입하지 않냐.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물가가 제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반증인데 사실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고용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물가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기가 부진하면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초점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QT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사실 글로벌 정부가 이 QT를 조절한다든지 재무부에서 국채를 다시 사준다든지 해서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면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값을 올리면 금리가 예를 들어 결국 하반기에 내릴 건데 3번 내릴 거 2번만 내리고 1번만 내리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수출 지표인데 수출이 5월 달에 무역 수지 50억 달러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4월 달에 15억 달러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3배 넘게 수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별로 저는 결국은 수출에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도체가 역대 2위급으로 113.8억 달러 수출 기록했고 YOY 전년 대비 54.5%가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64.9억 달러로 4.8% 증가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입니다. 가장 경기가 나쁘다고 예상이 됐던 석유 제품, 석유화학에서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석유 제품에서 역대 3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눈에 들어온 게 바이오헬스입니다. 바이오헬스가 역대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1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전년 대비 19.3% 감소하면서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데이터는 581.5억 달러로 역대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대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세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 기상도입니다. 그 햇님 표시 있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데 자동차는 계속 이 두 개,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다는 거고요.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은 생산과 수입 모두 이 햇님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정보통신기기 쪽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거라고 나왔고요. 모두 좋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모두 증가가 나왔고요. 바이오 헬스 쪽도 생산 좋다고 나왔고 수출 좋다고 나왔고 내수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하반기에 회복되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왜 그렇죠? 하반기에 그 파리 올림픽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TV나 이런 가전 쪽에 신규 수요가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석유화학 쪽에서도 하반기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계속 좋을 거고 자동차 계속 좋을 거고 조선하고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일부 석유화학 쪽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반적인 산업의 데이터가 하반기에도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서 계속 답을 얻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은 이번에 ECB가 25bp 최초로 먼저 미국보다 선 반영해서 인하하고 데이터 뒷받침되면 9월 달에 추가 인하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스탠스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려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 계속 약세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치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유로화의 달러의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돈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유로화 가치가 낮게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유로화 가치가 잠깐 약세 찍고 바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일시적으로 인하는 할 수 있어도 크게 추세적으로 유지는 못 될 거다. 왜냐면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해가지고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로 촉발했거든요. 공급망 다 망가뜨리고 그 원자재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도 생각보다 임금이 조금 올라가고요. 임금 상승 기반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의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제품을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가격 올리면 마진이 좋아지겠죠. 기업의 제품 가격이 올리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제품 인상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실업률 떨어지면서 임금 올라가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이 높은 임금 상승 때문에 소비 비용, 그러니까 소비자 비용 증가를 감내할 수준 정도 지금 회복이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유럽의 내수 소비 쪽에서 소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성장률이 0.6%에서 지금 1%대까지 지금 상향 조정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사실은 결국은 관광이나 이 서비스업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관광이나 서비스업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업 지표가 완전히 개선되는 걸 봐야지 사실은 이거를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아야지 금리를 못 낮추는 건데 금리라는 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관광 같은 이런 서비스업 유럽에서 많은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의 수준이 부진을 면하는 수준이지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연관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당할 만큼의 소비자들의 상태가 유럽 소비자들의 상태가 계속 높은 수준의 뭐 제품 가격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서비스업이 부진해도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이 지속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보다 전체적인 유럽의 서비스 경기 상황이 더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럽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이게 가치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투세가 주식 투자 그거 주식 투자 5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은 뭐 상위 1%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보겠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금투세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투자하시는 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융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금투세 관련돼서 특정 증권사 한 군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정해야 돼, 지정. 근데 그 지정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업 공개라는 걸 하거든요. IPO. 그럼 IPO는 한 증권사에서 안 하고 여러 증권사에서 하는데 그거를 IPO를 이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특정 증권사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천 징수로 떼간다는 거죠. 원천 징수로 떼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증권사 한 증권사 계좌 이제 몰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위 대형 증권사에 몰릴 거고 그럼 다른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소형 증권사한테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관련된 부분 외에 사실은 더 큰 거는 그 건강보험 관련돼서 인적공제를 받는데
인적공제 내가 우리 부모 부양해서 우리 부모 친모 친부를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 친모 친부가 주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수익 때문에 내가 인적공제 보험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게 보험료가 내가 평상시 내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주식 수익 난 것 때문에 내가 보험료가 뭐 8%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요. 주식에 대한 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해외 주식이 250만 원 공제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 바로 내가 폭탄을 맞습니다. 조금 수익이 나면. 근데 그것도 물론 그건 있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5년인가 그 상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난 거 해서 해주는데 당연히 이것도 내가 다 본인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금투세를 도입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이득 보냐? 사모펀드가 이득을 보는 거죠. 사모펀드는 기존의 49%에서 그거를 이제 매매 차익으로 해가지고 하면 27.5%로 절반 이상 깎이는 거니까 절반 이상 깎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는 연간 3억 이상의 그 허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가입하려면 그러면 3억 이상 내서 사모펀드를 가입한다는 거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 부분 국회의원 같은 고위층 그다음에 뭐 특권층 소위 말하는 아주 경제적인 여력이 아주 높은 그 어떻게 보면 초부자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투세 도입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그걸 취소했어요. 도입했다가. 근데 금투세 도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투세도 도입하고 지금 거래세도 같이 이중과세 하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거래세를 폐지를 못 시키는 게 거래세가 결국 농어촌 특별세거든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폐지는 못 시키면서 금투세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은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하면 그거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뭐 장기 보유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배당 소득세 받는 거 분리과세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하는 거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 그 제도가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도입하는 게 국민들의 하여튼 전 국민적인 반발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금투세 도입 관련돼서 지금 다 주식 팔고 가야겠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 펀드에서 돈 다 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마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뭐 시작이니까 계속 그게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계속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1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절반 이상이 어닝 컨센서스를 만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는 심플하게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만큼 반영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강제로 악법 중에 악법인데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폐단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집회도 하고 뭐 국민청원도 하고 있는데 도입을 할 때 하더라도 도입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오죽했으면 지금 금감원장님이 나서가지고 지금 폐지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한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럼 완전 뭐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일단 첫 번째는 누가 가장 수혜를 보냐. 아마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모펀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상당 부분 높은
그 권력자들은 사모펀드에 대거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국회의원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재산 조사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피해를 끼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금투세 도입하는 거지 않냐.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할 때 도입하더라도 철저하게 세제 혜택 부분, 장기 보유 부분, 그다음에 거래세 부분 깔끔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인 완비를 한 다음에 도입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도입 안 되면 제도적인 도입 완비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건강보험도 말씀드렸고 건강보험 인적공제도 말씀드렸고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일부 2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 외에 다 토해내는 부분, 그다음에 특정 증권사 하면 나머지 증권사들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거며 농어촌 특별세,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많은 아주 불편한 폐단을 다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한 다음에 도입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금투세가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으로 반대를 하는데 무리하게 도입하는 거 자체가 국민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금투세 도입이 지금 거의 밀어붙이는 쪽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수 여당이니까 상당히 지금 높아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시장이 아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시장이 계속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영향이 듭니다, 사실. 2차 전지가 가려면 반도체가 주춤해야 되는데 좀 심플한 거는, 왜냐면 2차 전지 정도의 산업 규모 덩치 사이즈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화장품도 좋고 미용 의료기기도 좋은데 그만큼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대비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대 2차 전지 싸움인데,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가려면 2차 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숫자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거든요. 숫자가 4월달 판매 데이터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데이터가 116만 5천 대고요. 다만 전년 대비 23% 성장했는데 순수 전기차가 9.5%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든 거죠. 중국이 73만 6천 대, 유럽이 23만 대인데 유럽이 순수 전기차가 13.8% 약간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데 미국이 12만 1천 대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5.3% 줄었습니다. 그 큰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중국 포함이긴 한데 테슬라 모델 Y를 빼고는 2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BYD 차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봤더니,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역시 테슬라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1등이고요. 의외로 눈여겨봐야 될 게 현대기아차가 3위까지 올랐습니다. 4만 3천 대를 팔아가지고 현대기아차의 약진이 돋보이고요. 2위는 폭스바겐이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만 7천 대. 그 다음에 저는 4위 스텔란티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텔란티스가 3, 4위권에서는 안 빠지고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올해 가장 많은 신차를 출시합니다. 전기차 신차를.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출하량 보시면 배터리 출하량이 총 4월달 58.5기가와트시로 23%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19.8% 증가했고 미국이 28.6% 증가했는데, 자, 유럽은 생각보다는 선방한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미국이 55%씩 늘어나다가 28.6%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여기서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CATL이 24.3%니까 CATL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LG엔솔 12.3% 많이 둔화됐고요. 그럼 다 둔화됐냐? 올라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SK온이 30.5%로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 30.5%로 삼성 SDI의 약진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38.8% 감소했습니다. 그럼 저는 파나소닉이 줄어든 부분을 상당 부분 SDI랑 SK온이 많이 뺏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4월달 미국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는 LG엔솔이 상당히 선방했어요. 유럽에서는 LG엔솔이 부진했는데 미국은 LG엔솔이 2.5기가와트시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항상 1등이었는데 파나소닉 2등으로 내려왔고요. LG엔솔이 1등. 그 다음에 3등이 CATL. CATL하고 LG엔솔이 미국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눈여겨봐야 될 게 SK온이 미국에서 조금 회복되면서 1.2기가와트시고 역시 미국에서도 삼성 SDI가 38% 성장하면서 1.2기가와트시로 공동 4등을 기록했는데요. 결론은 유럽과 미국에서 삼성 SDI가 모두 좋았다는 거고요. 모두 30%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LFP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LFP가 전체 침투율은 40%인데요. 유럽은 아직 4%가 안 되고 3.9%, 미국은 4%.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LFP 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가 전년 동기 전체 시장이 20.4% 성장했으니까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연평균 50% 성장하다가. 그럼 그걸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가동률인데 LG엔솔 가동률이 1분기에 5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동률은 78%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요. SK온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95%에서 올해 1분기 가동률이 69.5%니까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신저가 차종, 아주 매력적인 중저가 차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자, 올해 뭐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9번 이상의 올해 차로 선정된 EV9 축소판이 EV3가 드디어 올해 7월 달에 나옵니다. 이제 요게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오고요. 아, 시트로엥 스텔란티스 합병됐죠. 시트로엥 EC3가 있는데 요게 진짜 잘 팔린 차종이 항상 유럽에서 베스트 탑 5 안에 들어가는 차인데요. 시트로엥 EC3가 엄청 싸게 나옵니다. 23,000달러. 요것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GM에 1억 넘는 건데 엄청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SUV가 있습니다. 리릭이라고. 리릭이 7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캐스퍼 EV가 아마 이거 올해 하반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만 불 미만, 그러니까 3만 5천 불, 2만 5천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이 쏟아져 나오는데 야, 그럼 그거 싼 차니까 LFP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전부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매력적인 싼 중저가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중저가 전기차 상당히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4천만 원대 미만이다. 그러면 휘발유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언론에서 야 충전 인프라 잘 안 돼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막상 전기차 타신 분들이 인터뷰해 보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불편해. 많이 갖춰져 있어.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좋아져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4만 불 미만짜리 전기차가 쏟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지금 이 가격은 보조금 뺀 가격이에요. 17종의 차종이 LG엔솔 배터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12종의 차종이 삼성 SDI 배터리를 씁니다. SK온이 한 10종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2종. 그러니까 중국을 뺀 삼성 SDI, LG엔솔, SK온 배터리가 보조금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악의 바닥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선택해 주냐에 따라 달린 건데 앞으로는 전기차 신차가 다양한 차종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의 저가차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유럽에서 미국에서 동시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국내 3원계 배터리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추세나 방향성이 무서운데 이렇게 가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게 3조 달러면 4만 천조죠. 4만 천조. 그러니까 4만 천조인데 3조 달러 돌파한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현재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고 애플 제쳤으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전체 글로벌 시총 2등입니다. 3조 달러 돌파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 돌파한 지 100일 만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걸렸냐?
아마 애플이 760일인가 걸렸으니까 역대급으로 빨리 된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를 철저하게 이익의 함수라고 보면 주가 올라간 것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나온 거가 매출이 262%가 증가했고요. 260.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6.12달러로 이익은 461.5%를 초과하면서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초과를 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가 늘어났고요. 매출이.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죠. 원재료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70% 중후반대가 나오는 거는 매출 이익률까지 다 역대급, 마진까지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를 포워드 PER로 보면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60배 정도였는데 60배도 뭐 엔비디아처럼 세계 1등 회사인데 뭐 2차 전지 회사도 뭐 100배 이상 받는데 엔비디아 60배면 많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익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PER이 60배에서 지금 주가 오른 거 감안한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올라도 3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60배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38배면 엔비디아 주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비싸다고 얘기하기보다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요. 엔비디아가 그 블랙엘 시리즈를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기존 시리즈 H100하고 H200을 사람들이 안 사갈 거야. 블랙엘 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H100하고 H200을 안 사갈 거야 하는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나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생각해봤더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H100, H200이라도 최대한 빨리 사서 내가 먼저 빨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것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비싸게 파는 거. 와,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5천만 원 넘는 것이죠. 엔비디아 칩 하나가. 5천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AI가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는데 학습에서 추론 쪽이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추론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추론의 엔비디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추론 쪽 데이터 센터가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6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에서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추론 쪽에서도 새롭게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이제 대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마이아 100, 그다음에 그 AMD의 신상 나온 거 지금 삼성전자랑 조인해서 하는 신규 칩 그게 생각만큼 확실한 대체자라고 할 만큼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은 싸더라도.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싸도 그래도 엔비디아 칩이지 하고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루빈 칩이라고 AI 전용 신규 칩을 만들었는데 그거 신제품 계속 발표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루빈 그 AI 칩에 HBM이 기존에 8개 들어가는 거에서 12개로 50% 넘게 HBM 칩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언제 꺾일까? 여기 지금 매출이 260%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이 461% 늘어나는데 460% 이익 늘어난 게 갑자기 10%로 줄어들진 않겠죠. 점차적으로 줄어들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엔비디아가 461% 유지할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외국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그 3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3배 이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10조 달러면요 1경이거든요. 1경. 근데 그렇게 밝히려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막 200% 400%씩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건데 그러면 언제 올지는 현실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은 뭐 끄떡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점유율이 85%인가 그래요. 이 AI 가속기 칩 쪽에서. 근데 85%에서 계속 낮아지겠죠. 그 AMD 칩도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지금 메타도 개발하죠. 아마존도 개발하죠. 구글도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 독주가 꺾일 거냐, 독점이 꺾일 거냐. 그거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어렵고 26년도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 후발주자들의 칩 성능이 올라와서 그래서 26년 정도 되면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아까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70% 정도 되는 거에 기반은 독점이라는 구조인데 독점 깨져가지고 70%에서 막 40%까지 내려온다 그런 징조가 계속 보이겠죠. 뭐 시장 침투율 뭐 뺏기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또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그럼 26년에 독점 구조가 깨지면 주가는 25년 내년부터는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산다고 하면 솔직히 투자엔 국경이 없는 거니까 저는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엔비디아를 못 사면 오히려 TSMC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밝힌 거는 26년까지 우리는 호황 사이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올해 하이닉스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조 근데 시총 얼마죠? 141조니까 대략 영업이익 20조 난다고 치면 아직도 7배인 거죠. 그죠?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죠? 내년에 44조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PR이 140조 기준이면 3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업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TSV 전극 공정 적용한 이 HBM 칩종에서는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지금 와 저는 55%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난 점유율이라고 보죠. 뭐 거의 독점 가까운 수준인데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세 개의 협력 체제가 내년까지는 공고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반대 세력으로 삼성전자, AMD 이렇게 그 세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TSMC의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 캐파를 빨리 못 쳐내는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또 줄어들 것 같아요. TSMC 계속 코어스 캐파 증설하는 거 아시죠? 줄어들 것 같고 올해 내년은 계속 역대급 매출을 찍을 것 같은데 찍는 것만큼 하이닉스도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캐파를 늘리려면 하이닉스의 재무 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재무 여력 심플하게 부채 비율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6조, 32조, 33조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도 13조, 17조, 19조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82%, 65%, 52%까지 떨어지니까 재무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만 그 적기에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언제 그럼 이걸 뺏길까? 내년에 상당 부분 좀 뺏기지 않을까? 왜냐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막 삼성전자 납품 못한다 막 그렇게 잘못된 오보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직접 삼성 우리 납품 못 받는 거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HBM 납품하냐? 올해 2분기 계획이 안 바뀌었거든요. 2분기에 HBM3랑 내년 초에 가장 빠르게 HBM4 7세대는 삼성전자 가장 빠르게 납품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하이닉스가 점유율 많이 뺏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역대급 실적 찍으면 내후년부터 실적이 많이 꺾일 텐데 HBM 가속기 칩도 결국은 정점 피크 찍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당장 안 되더라도 26년 정도 되면은 좀 피크 찍고 내려올 확률이 있고 왜냐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엔비디아가 2월 달에 마이크론 받았고 8월 달에 삼성전자 받으면 하이닉스 입지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익의 최대 피크 찍는 게 아마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사이라고 보면 주가가 그때 25년도에 주가는 최소 6개월에서 뭐 최대 뭐 1년 정도 선반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HBM만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일반 쪽,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DDR5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장 공간 SSD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낸드 요런 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다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도 레거시가 회복되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개인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고 분기별로 디램하고 낸드 모두 가격이 2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보다 더 안 좋았던 건 낸드인데 낸드 가격이 QOQ로 30%씩 올라간다는 건 낸드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낸드도 계속 높이 쌓았는데 그 높이 쌓는 기술력 관련된 미세 공정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 관련돼서도 하이닉스가 패키징 딸리면 TSMC랑 차세대 패키징 계속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헝그리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최소한 주가는 그렇게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 같은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니까 만약에 올해 내년 치거까지 이미 다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내년 이익 치거까지 이미 땡겼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땡겨서 선반영하면 내년 생각보다 조정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하이닉스하고 TSMC가 둘 다 엔비디아 수혜주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의 안정성보다 TSMC의 이익 성장의 안정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서 TSMC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에서만 나는 이익이 20조, 30조고 삼성전자 이익의 40%는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한 20%, 15에서 20% 되고. 근데 삼성전자도 HBM 매출 기준으로 15%니까 훨씬 하이닉스는 이미 HBM 매출이 40%, 50%고 삼성전자는 HBM 매출 비중이 반도체 사업부 매출의 15%니까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HBM 매출 포지션이 4배 가까이 커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아까 칩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AMD의 MI300X입니다. MI300X 수주가 꾸준히 삼성전자랑 AMD랑 긴밀하게 협업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레거시가 좋아지면 일반 레거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레거시의 55.8%를 차지하니까 레거시 좋아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수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SSD인데요. ESSD. 그러니까 이게 저장 장치인데 이 ESSD가 AI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왜 우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전부 다 지금 SSD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ESSD가 올해만 4배 이상 늘어나고요. 이 ESSD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TLC가 있고 QLC가 있는데 TLC, QLC 모두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압도할 정도로 기술 진입 장벽,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얼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236단 TLC, 290단 QLC가 모두 삼성전자 쪽에서 이 SSD, ESSD가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고 있고요. 낸드는 이제 9세대 낸드가 나오거든요. 9세대 V낸드. 요게 9세대 V낸드가 아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양산하며 메모리 쪽 기술 리더십도 HBM은 하이닉스한테 뺏겼지만 삼성전자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레거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PC 모바일 일반 서버인데 PC 모바일 서버는 이제 막 회복 시작. 그러니까 결론은 회복이 극대화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 극대화되냐? 25년도에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 좀 추가로 덧붙이면 중국 로컬 업체가 HBM,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자체적으로 막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지려는데 개발하려는 이유는 HBM 수요가 하여튼 올해 내년에는 폭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HBM을 전부 하이닉스 거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공급 캐파가 안 됩니다. 못 쳐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HBM 칩 수요가 올해 예상되는 거가 공급보다 수요가 20% 이상 차이 나고요. 내년에 조금 빠지더라고요. 내년에 대략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3%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좋게 보는 데는 한 17%니까 그래도 여전히 수요 공급 차이가 15% 이상 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일은 없는 거고, 그리고 HBM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우리 과거에 썼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전부 SSD로 바꿀 건데 SSD가 기존에 8테라 쓰던 걸 64테라로 8배 늘어나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싸지죠. 당연히 비싸지고 초고용량이니까 더 마진도 좋아요. 그러니까 초고용량의 SSD가 수혜가 늘어날 건데 그 SSD는 AI 추론의 정확성 때문에 대규모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이 64테라급의 이 SSD가 증가하면 그 수혜는 온전히 삼성전자가 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의 이 차세대 패키징 후공정 쪽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게 수율이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거든요. 20%가 아직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그냥 죄다 불량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전략적으로 야 불량은 우리가 커버 칠 테니까 빅테크 제발 물량만 대줘.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불량을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감당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 대만의 TSMC 기다리다 짜증난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들 자기네들이 불량 처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물량만 맞춰줘. 내년까지 물량 맞춰줘 해서 일부 고객사 중에 지금 삼성전자 TSMC 번호표 들고 있다 짜증난 고객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확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만 경쟁사에 의존하는 소위 말하는 이 설계 업체들, 글로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굉장히 짜증난 상황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향상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시죠? 삼성전자 그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원탑 수장이었던 전영현 부회장님이 경경 사장님 대신에 그 구원투수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지금 부진한 파운드리를 어떻게 회복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숫자도 파운드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은 통과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나노 공정 쪽의 수율이 안정화돼야 되고 일반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수율 안정화만 되면 재고 조정은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돼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올해 30% 넘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니까 내년에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데이터 센터 투자.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 줄어드는 부분의 타격은 삼성전자보다 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